당신이 그 사람 곁에 있을 때 뭔가 이상하다고 느낀 적 있나요? 말하자면 이런 느낌이에요. 그 사람과 대화하고 나면 이유 없이 지쳐있고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 괜히 내가 나쁜 사람이 된 것 같고 돌아와서 혼자 있으면 왜 그 말에 그렇게 반응했는지 몇 시간째 곱씹고 있고 자꾸만 그 사람 눈치를 보게 되고 점점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못하게 되고 나중에는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도 흐릿해지는 그 느낌 착각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게 당신 성격이 약해서가 아니에요. 오늘 이 영상은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독성 인간 곁에 있을 때 당신의 뇌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뇌과학으로 정확하게 설명할 거예요. 왜 나는 그 사람이 나쁜 줄 알면서도 떠나지 못했는지, 왜 곁에 있을수록 내가 이상해졌는지, 왜 헤어지고 나서도 그 사람이 생각나는지 이 영상을 다 보고 나면 그러니까 내가 잘못한 게 아니었구나 라는 말이 감정이 아니라 과학적 사실로서 이해될 거예요. 이야, 시작해봐요. 먼저 한 가지 물음부터요. 당신은 독성 인간이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사람이 떠오르나요? 대부분은 분명히 나쁜 사람, 악랄하거나 폭력적이거나 명백히 이상한 사람을 떠올려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실제로 우리를 가장 오래 망가뜨리는 독성 관계는 그렇게 명확하지 않아요. 오히려 이런 사람이에요. 가끔은 정말 따뜻하고 가끔은 내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 된 것 같은 느낌을 주고 그러다가 갑자기 돌변해서 내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게 만들고 그 모든 게 내 탓인 것처럼 끝나는 사람. 그리고 이상하게도 그 사람이 없으면 또 허전해요. 이게 왜 그럴까요? 뇌가 그렇게 반응하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설계라는 말이 중요해요. 이건 우리가 의식적으로 선택한 게 아니에요. 뇌 안에서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아주 조용하게 진행되는 과정이에요. 그 과정을 지금부터 층층이 열어볼게요. 첫 번째 층부터 시작해요. 당신이 그 사람 곁에 있을 때 당신의 몸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아마 이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그 사람한테서 문자가 오면 심장이 살짝 조여드는 느낌. 같이 있을 때 무언가 말할까 말까 망설이다가 결국 참는 느낌. 그 사람이 어떤 기분인지 끊임없이 읽으려 하는 느낌. 그 방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긴장되어 있는 느낌. 이건 심리적 예민함이 아니에요. 이건 당신의 신경계가 위협 모드로 전환한 거예요. 우리 몸에는 위협을 감지하면 즉각 반응하는 시스템이 있어요. 교감신경계라고 불리는 이 시스템은 뇌의 아미그달라라는 구조물이 신호를 보내면 작동해요. 아미그달라는 아몬드 모양의 작은 뇌 구조물인데 이 친구가 하는 일은 딱 하나예요. 지금 위험한 거 아닌가.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아미그달라는 호랑이와 독성 인간을 구분하지 않아요. 신체적 위협이든 감정적 위협이든 예측 불가능한 상황이든 언어적 공격이든 아미그달라는 동일한 경보를 울려요. 심장 박동이 빨라지고 근육에 혈액이 몰리고 소화기능이 잠시 꺼지고 판단력을 담당하는 전두엽으로 가는 자원이 줄어들어요. 이게 바로 그 사람 곁에서 내가 왜 그렇게 작아지고 말이 잘 안 나왔는지의 이유예요. 생각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생각하는 데 필요한 뇌 자원이 실시간으로 위협 대응에 빼앗기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것보다 더 흥미로운 게 있어요. 이 상태가 한 번, 두 번 반복되면 무슨 일이 생길까요? 독성 관계에 오래 있었던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신체적 증상을 보면 놀라워요. 만성 피로, 두통, 소화장애, 수면 문제. 이게 모두 마음이 힘들어서만이 아니에요. 이건 당신의 신경계가 장기간 위험 모드를 유지하면서 생기는 실제 생리적 결과예요. 2012년에 스탠퍼드 대학교의 신경과학 연구에서 하나의 결론이 나왔어요. 만성적, 사회적 스트레스, 즉 지속적으로 예측 불가능한 인간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는 뇌에서 전쟁 트라우마와 유사한 신경 패턴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잠깐 멈춰봐요. 전쟁 트라우마와 유사한 신경 패턴이에요. 당신이 힘들었던 게 과장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당신의 뇌는 실제로 그 상황을 생존 위협으로 처리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직 더 깊은 층이 있어요. 이 위협 반응이 반복될 때 뇌에서는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돼요. 코르티솔은 스트레스 호르몬이라고 많이 알려져 있는데 사실 단기적으로는 아주 좋은 친구예요.
위협 상황에서 에너지를 끌어올리고 집중력을 높이고 빠른 결정을 가능하게 해요. 문제는 이 친구가 장기적으로 과도하게 분비될 때예요. 코르티솔은 원래 단기 위협 대응을 위한 호르몬이에요. 호랑이를 만났을 때 도망가거나 싸우고 그 상황이 끝나면 다시 정상으로 돌아가는 게 설계예요. 그런데 독성 관계에서는 위협이 끝나지 않아요. 오늘 그 사람이 화났다가 내일 친절해지고 모레 또 예측 불가능하게 변해요. 이 상태에서 코르티솔은 계속 높게 유지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고요? 코르티솔이 만성적으로 높으면 가장 먼저 손상되는 영역이 두 곳이에요. 하나는 해마예요. 해마는 기억을 만들고 정리하는 곳인데 코르티솔 과다 노출로 뉴런들이 위축돼요. 다른 하나는 전두엽이에요. 전두엽은 논리적 판단, 계획, 감정 조절, 충동 억제를 담당하는데 코르티솔이 높으면 이 기능들이 저하돼요. 여기서 잠깐 이게 무슨 의미인지 일상으로 번역해 볼게요. 당신이 그 사람 곁에 오래 있었을 때 판단력이 흐려지는 느낌 받지 않았나요? 예전에는 금방 결정할 수 있었던 것들을 못 결정하겠는 느낌, 내가 맞는지 틀린지 자신이 없어지는 느낌, 작은 일에도 과도하게 반응하거나 반대로 아무것도 안 느껴지는 느낌, 그게 뇌의 판단 회로가 실제로 저하된 거예요. 이건 당신이 원래 그런 사람이어서가 아니에요. 코르티솔이 당신의 전두엽을 조금씩 억제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기묘한 역설이 하나 시작돼요. 판단력이 낮아진 상태에서 우리는 그 관계를 평가해요. 생각해보세요. 관계가 건강한지 아닌지 판단해야 하는 그 순간에 정확히 그 판단을 담당하는 뇌 기능이 가장 약해져 있는 거예요. 독성 관계가 스스로를 유지하는 방식이에요. 탈출 도구를 먼저 빼앗아 놓고 탈출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 말이 처음엔 너무 극단적으로 들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뇌과학이 이걸 지지해요. 2014년 예일대학교에서 진행된 연구에서 만성적 사회적 스트레스에 있는 피험자들은 인지적 유연성과 문제 해결 능력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저하되었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단순히 기분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실제 인지 기능이 떨어진 거예요. 이제 두 번째 층을 열어볼게요. 여기서부터가 진짜 흥미로운 부분이에요. 왜 나는 그 사람이 나쁜 줄 알면서도 그 사람을 기다렸을까요? 왜 그 사람이 잘해줄 때 그게 그렇게 강렬하게 느껴졌을까요? 왜 나쁜 기억이 더 많은데도 그 좋았던 순간을 자꾸 떠올렸을까요? 이 질문의 답이 도파민이에요. 도파민은 보상 호르몬이라고 많이 알려져 있는데 사실 도파민이 하는 일은 보상이 아니에요. 도파민이 하는 일은 예측이에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예측하지 못한 보상에 반응하는 거예요. 이걸 이해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슬롯 머신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버튼을 누르면 항상 사탕이 나오는 기계가 있어요. 처음엔 신나지만 곧 흥미를 잃어요. 왜냐하면 결과가 예측 가능하기 때문에 도파민 분비가 줄어들거든요. 반면 버튼을 누를 때마다 뭐가 나올지 모르는 기계가 있어요. 때로는 사탕이 나오고 때로는 아무것도 안 나와요. 이 기계 앞에서 사람들은 멈추지 못해요. 왜냐하면 불확실한 보상이 도파민 시스템을 가장 강하게 활성화시키기 때문이에요. 독성 인간은 바로 이 슬롯 머신이에요. 가끔 따뜻하고 가끔 차갑고 가끔 당신을 특별하게 대하고 가끔 무시해요. 이 불규칙성이 뇌에게는 가장 강력한 도파민 자극이에요. 뇌는 그 보상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계속 그 사람한테 주의를 집중시켜요. 여기서 반직관적인 사실이 하나 더 있어요. 꾸준히 잘해주는 사람 옆에 있으면 도파민 반응이 오히려 줄어들 수 있어요. 뇌가 그것을 예측 가능한 보상으로 처리해버리기 때문이에요. 반면 독성 인간이 가끔 보여주는 친절은 예측 불가능하기 때문에 훨씬 강하게 느껴져요. 이게 많은 사람들이 경험하는 그 감각의 정체예요. 그 사람이랑 있으면 힘든데 왜 그 사람이 잘해줄 때가 그렇게 강렬하게 느껴질까? 그건 착각이 아니에요. 그건 당신의 도파민 시스템이 설계된 대로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문제는 이 시스템이 계속 반복되면 뇌가 그 관계를 보상 획득을 위해 지속해야 할 활동으로 학습한다는 거예요. 마치 도박 중독처럼요. 2010년 미국 국립보건원 연구에서 강렬한 낭만적 거부와 재수용이 반복되는 관계에서 뇌 스캔을 찍었더니
코카인 중독자가 코카인을 생각할 때 활성화되는 영역과 동일한 영역이 켜졌어요. 잠깐요. 코카인 중독과 동일한 뇌 영역이에요. 이 말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독성 관계에서 왜 못 나오냐고 스스로를 비판할 때 그거는 의지의 문제가 아니에요. 실제로 뇌에서 중독 회로가 형성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중독에서 벗어나는 게 의지만으로 되지 않는다는 건 우리 모두 알잖아요. 이제 세 번째 층이에요. 아미그달라 하이제킹이라는 이야기를 해볼게요. 1995년 심리학자 다니엘 골먼이 처음 이 개념을 설명했어요. 아미그달라가 위협을 감지했을 때 전두엽의 통제를 우회하고 즉각적으로 행동을 장악하는 현상이에요. 쉽게 말하면 뇌의 이성적인 부분이 잠깐만 생각해보자라고 말하기도 전에 감정적인 부분이 이미 행동을 결정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람과 싸울 때 왜 나중에 내가 왜 그랬지 싶은 말을 했는지 떠오르지 않나요? 이게 이유예요. 그 순간 당신의 전두엽은 하이제킹 당했어요. 아미그달라가 모든 결정 권한을 가져갔고 이성은 잠시 오프라인 상태였어요. 그래서 나중에 기억이 흐릿하거나 그때 왜 그 말을 했는지 설명이 안 되거나 내가 그러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그랬던 거예요. 그리고 독성 인간 곁에 오래 있으면 이 하이제킹이 점점 쉽게 일어나요. 아미그달라는 학습해요. 이 사람 곁에서는 자주 위협이 온다는 걸 학습하면 더 빠르게 경보를 울리기 시작해요. 시간이 지날수록 더 작은 자극에도 더 강하게 반응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과민 반응이에요. 당신이 그 관계에 있을 때 작은 것에도 지나치게 반응했다면 당신이 유별난 게 아니에요. 당신의 아미그달라가 그렇게 훈련된 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에는 더 무서운 층이 있어요. 이렇게 훈련된 아미그달라는 그 관계 바깥에서도 작동해요. 독성 관계가 끝난 후에도 완전히 다른 상황에서 완전히 다른 사람들한테 우리는 과도하게 방어적이 되거나 신뢰를 못하거나 작은 신뢰도 위험을 느끼게 돼요. 독성 인간이 없어진 후에도 그가 내 반응 패턴 안에 여전히 살아있는 거예요. 지금 이 말이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많이 닿는 말일 것 같아요. 그러면 잠깐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기 전에 이 사실 하나만 짚고 갈게요.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들, 위협 모드 전환, 코르티솔 과다, 도파민 중독 회로, 아미그달라 하이제킹, 이 모든 게 당신의 뇌가 생존하려고 한 결과예요. 잘못된 게 아니에요. 오히려 당신의 뇌는 아주 열심히 당신을 보호하려 했어요. 단지 그 방식이 장기적으로 당신을 더 힘들게 만들었을 뿐이에요. 이 구분이 중요해요. 이제 네 번째 층이에요. 거울 뉴런 이야기를 해볼게요. 1990년대에 이탈리아 파르마 대학교에서 한 발견이 있었어요. 원숭이가 먹이를 집을 때 활성화되는 뉴런이 다른 원숭이가 먹이를 집는 것을 보기만 해도 동일하게 활성화된다는 거예요. 이 뉴런을 거울 뉴런이라고 불러요.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가 웃으면 우리 뇌도 웃는 패턴을 만들어요. 누군가가 고통스러워하면 우리 뇌도 그 고통의 신경 패턴을 반영해요.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이유가 이거예요. 그런데 이게 독성 관계에서 무슨 의미냐면요. 당신이 매일 불안하고 화나 있고 세상에 대해 불신이 가득한 사람 곁에 있으면 당신의 뇌는 그 감정 상태를 거울처럼 받아들여요. 하루, 이틀, 한 달, 1년 거울 뉴런이 반복적으로 부정적인 감정 상태를 시뮬레이션하면 그게 당신의 기본 감정 패턴으로 굳어질 수 있어요. 이건 단순한 나쁜 영향이 아니에요. 이건 그 사람의 감정 세계가 당신의 신경회로 안에 자리를 잡는 거예요. 당신이 그 관계에 있을 때 이유 없이 불안해지고 세상이 위험하게 느껴지고 사람들을 믿지 못하게 됐다면 그게 당신의 원래 성격이 아닐 수 있어요. 그게 거울 뉴런을 통해 전염된 그 사람의 감정 세계일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조금 더 멀리 가볼게요. 진화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이 거울 뉴런은 인류에게 엄청난 이점이었어요. 집단 속에서 다른 사람의 감정을 빠르게 읽고 공유하는 능력이 생존에 필수적이었거든요. 리더가 두려워하면 나도 두려워하고 리더가 안심하면 나도 안심하는 그 연결이 집단을 살아남게 했어요. 문제는 현대에는 우리가 어떤 사람 곁에 있을지를 원시 환경보다 훨씬 많이 선택할 수 있는 것 같지만 뇌의 거울 메커니즘은 여전히 구석기 시대 방식으로 작동한다는 거예요.
선택할 수 없었던 환경에서 만들어진 도구가 선택할 수 있는 현대에도 똑같이 작동하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당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감정 상태가 당신의 뇌를 실제로 형성하기 때문이에요. 이건 은유가 아니에요. 이건 신경과학이에요. 이야, 이제 5번째 층이에요. 이 부분이 아마 가장 마음에 걸릴 거예요. 기억이 왜곡되는 방식이에요. 당신이 그 관계를 생각할 때 어떤 장면들이 떠오르나요? 좋았던 순간들이 먼저 오나요? 아니면 나빴던 순간들이 먼저 오나요? 많은 경우 좋았던 순간이 더 선명하게, 더 강렬하게 떠올라요. 나쁜 기억이 훨씬 많은데도 불구하고요. 왜 그럴까요? 뇌는 감정의 강도에 따라 기억을 저장해요. 강렬한 감정을 동반한 경험일수록 더 선명하게, 더 오래 저장돼요. 이건 편도체 기반 기억 강화라고 불리는 메커니즘이에요. 독성 관계에서는 좋은 순간이 극도로 강렬해요. 만성적인 불안 속에서 갑자기 찾아온 따뜻함이니까요. 그 대비가 기억의 강도를 증폭시켜요. 반면 일상적으로 나쁜 것들, 은근한 무시, 작은 모욕, 지속적인 눈치 보기, 이것들은 감정 강도가 낮은 수준에서 만성적이기 때문에 뇌가 기억으로 선명하게 저장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관계를 돌아볼 때 나빴던 일상보다 좋았던 특별한 순간을 먼저 기억해요. 이게 독성 관계를 그래도 좋은 때가 있었잖아라는 방식으로 기억하게 만드는 이유예요. 그런데 더 흥미로운 건요. 기억은 저장만 되는 게 아니에요. 꺼낼 때마다 다시 써줘요. 기억을 떠올릴 때마다 우리는 그 기억을 조금씩 수정해요. 현재의 감정 상태, 현재의 맥락, 현재의 필요에 따라 기억이 미묘하게 달라져요. 이걸 기억 재공고화라고 해요. 독성 관계가 끝난 후 그 사람이 그리울 때 우리는 그 사람을 생각하고 그 기억을 꺼내요. 그런데 그리운 감정이 기억을 더 좋게 만들어요. 그래서 다음번에 그 기억을 꺼낼 때는 더 좋은 사람으로 기억돼요. 이 순환이 반복될수록 현실과 기억 사이의 간극이 커져요. 그리고 우리는 현실이 아닌 기억 속 그 사람을 그리워하게 돼요. 당신이 헤어지고 나서도 그 사람이 생각났다면 당신은 그 실제 사람을 그리워했던 게 아닐 수 있어요. 당신의 뇌가 만들어낸 버전을 그리워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뇌가 만들어낸 버전은 실제보다 훨씬 더 나은 사람이에요. 이 사실이 처음엔 슬프게 들릴 수 있어요. 하지만 다른 방향에서 보면 이건 해방이기도 해요. 당신이 그리워하는 그 사람은 존재하지 않았어요. 당신이 떠나온 건 실제로 있었어요. 6번째 층이에요. 자아가 침식되는 방식이에요. 독성 관계가 장기간 지속될 때 많은 사람들이 경험하는 가장 이상한 감각은 이거예요. 내가 누구였는지 모르겠다. 이건 비유가 아니에요. 이게 실제로 어떻게 일어나는지 설명해 볼게요. 자아감은 뇌 안에서 계속 만들어지는 것이에요. 내가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하는지, 무엇을 좋아하고 싫어하는지, 어떤 사람으로 살고 싶은지, 이 패턴들이 누적되면서 자아감이 형성돼요. 그런데 독성 관계에서는 이 패턴 형성이 방해받아요. 독성 인간은 자주 당신의 반응을 부정해요. 그게 왜 그래? 예민하게 그 정도 가지고 상처받아 당신이 잘못한 거잖아. 이런 말들이 반복되면 뇌는 혼란에 빠져요. 내 감각이 맞는가? 아닌가? 이걸 가스라이팅이라고 하는데 심리적 조작의 언어로만 이해되던 이게 사실은 뇌 신경 수준에서도 설명이 가능해요. 반복적으로 내 인식이 부정되면 뇌는 자신의 인식 처리를 신뢰하지 않게 돼요. 내 감각, 내 감정, 내 판단에 대한 신뢰가 줄어들어요. 그러면 점점 더 외부, 즉 그 사람의 반응에 의존해서 내가 맞는지 틀린지를 확인하게 돼요. 이 순간부터 자아는 내 안에서 나오지 않고 그 사람의 반응으로부터 나와요. 나는 그 사람이 기뻐해야 괜찮은 사람이고 그 사람이 화내면 내가 잘못한 사람이에요. 내 내면의 기준이 외부로 이전되는 거예요. 이게 장기간 지속되면 그 관계가 끝난 후에도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기가 어려워요. 나를 정의하던 외부 기준이 사라졌으니까요. 당신이 그 관계 이후에 텅 빈 느낌, 나는 무엇을 원하는지 모르는 느낌을 받았다면 그건 당신이 원래 그런 사람이어서가 아니에요. 자아를 만들던 메커니즘이 외부에 종속되어 있다가 그 외부가 사라진 거예요. 이제 7번째 층이에요. 왜 뇌는 떠나지 못하게 하는가? 이 질문이 아마 많은 분들이 가장 원하는 답일 것 같아요. 왜 나는 그 사람이 나쁜 줄 알면서도 못 떠났을까?
여기에는 세 가지 뇌 메커니즘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요. 첫 번째는 손실 회피예요. 행동경제학자 데니얼 카너먼의 연구에서 나온 개념인데 인간의 뇌는 같은 크기의 이득보다 손실을 약 2배 더 강하게 느껴요. 1만 원을 얻는 기쁨보다 1만 원을 잃는 고통이 뇌에서 훨씬 크게 처리돼요. 독성 관계에서 이미 쏟아부은 시간, 감정, 에너지가 있어요. 그 관계를 끊으면 이것들을 전부 잃는 거예요. 뇌는 이 손실을 실제보다 크게 느끼고 그게 떠나는 걸 막아요. 두 번째는 매몰 비용이에요. 이미 쏟아부은 것들이 많을수록 그게 아까워서 더 지속하게 돼요. 이건 논리적으로는 말이 안 돼요. 이미 쓴 돈은 이미 쓴 거니까 미래 결정에 영향을 미치면 안 되는데 뇌는 그렇게 작동하지 않아요. 이 관계를 2년 했는데 여기서 끊으면 그 2년이 다 무의미해지잖아. 이 생각이 뇌를 가두는 함정이에요. 세 번째는 옥시토신이에요. 옥시토신은 유대 호르몬이에요. 가까운 사람과 접촉하면 분비되고 그 사람에 대한 신뢰와 연결을 강화해요. 문제는 독성 인간과의 신체적 접촉, 함께한 경험, 공유된 기억들도 옥시토신을 분비한다는 거예요. 이 옥시토신이 만들어낸 유대감은 그 사람이 나에게 나쁘게 대했다는 인지와 공존해요. 뇌 안에서 이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해. 와, 그래도 이 사람이 나와 연결된 사람이야. 가 동시에 존재해요. 이 두 신호의 충돌이 그 이상한 양가 감정이에요. 좋아하는 것도 아닌데 미워할 수도 없고 떠나고 싶은데 그리운 그 복잡한 감각, 그게 당신이 혼란스러워서가 아니에요. 뇌 안에서 두 개의 서로 다른 신호가 동시에 켜져 있는 거예요. 이제 8번째 층이에요. 그 관계를 끊은 후에 왜 더 힘들어지는지 이야기해 볼게요.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서 자책해요. 내가 먼저 끊었는데 왜 이렇게 힘들지? 내가 약한 건가? 그 사람이 그리운 건 내가 아직 그 사람을 좋아한다는 건가? 아니에요. 독성 관계를 끊은 후에 경험하는 감정은 약함이나 미련이 아니에요. 이건 금단 현상이에요. 도파민 중독 회로가 형성되어 있었으니 그 자극권이 갑자기 사라지면 뇌는 실제로 금단 증상을 겪어요. 물론 공허함, 초조함, 그리고 역설적으로 그 사람에 대한 강렬한 생각, 이게 다 금단 현상이에요. 약물 중독 치료에서도 이런 말을 해요. 회복 초기가 가장 힘들다. 독성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이 금단 현상은 시간이 지나면 줄어들어요. 뇌의 도파민 회로는 그 자극원이 없어지면 서서히 재보정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자연스럽게 일어나려면 그 자극에 다시 노출되지 않아야 해요. 인스타그램을 보는 것, 연락하는 것, 그 사람을 생각하는 것에 머무는 것, 이게 다 뇌에게 아직 이 회로를 사용 중이라는 신호를 주는 거예요. 회복은 그 자극을 끊는 것부터 시작해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 하나, 이 금단 현상을 겪는 동안 당신의 뇌는 또 그 기억 재공고화를 해요. 힘들고 공허할 때 그 사람을 떠올리면 그리움이 기억을 좋게 채색해요. 그래서 금단 기간에 그 사람을 더 멋지게, 더 이상적으로 기억하게 돼요. 이 시기에 연락하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당신이 연락하고 싶은 그 사람은 실제 그 사람이 아니에요. 뇌가 공허함을 메우기 위해 만들어낸 이상화된 버전이에요. 9번째 층이에요. 그런데 이 층은 다릅니다. 뇌는 회복된다. 지금까지 한 이야기들이 무겁게 들렸을 수 있어요. 코르티솔 손상, 자, 침식, 중독 회로. 근데 이 모든 이야기의 마지막 층은 이거예요. 뇌는 바뀔 수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바뀌어요. 신경가소성이라는 개념이에요. 뇌는 평생 변화해요. 새로운 경험, 새로운 관계, 새로운 환경에 노출되면 뇌는 실제로 새로운 연결을 만들어요. 독성 관계에서 과활성화됐던 아미그달라는 안전한 환경이 반복되면 점점 진정돼요. 코르티솔로 위축됐던 해마는 스트레스가 줄면 회복되기 시작해요. 전두엽 기능도 돌아와요. 이게 얼마나 걸리냐고요? 연구마다 다르지만 만성 스트레스 관계를 끊은 후 뇌 구조가 측정 가능한 수준으로 변하기 시작하는 데는 약 8주에서 12주가 걸린다는 결과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 변화는 특별한 무언가를 해야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독성 자극이 없는 환경을 유지하고 안전한 관계에 조금씩 노출되고 수면과 몸을 돌보는 것만으로도 뇌는 스스로 재보정을 시작해요. 뇌는 당신이 포기하기 전까지 포기하지 않아요. 그리고 한 가지 더요.
회복의 신호는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는 날로 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 사람을 생각하는데 아무 감각이 없는 날. 예전에는 그게 무감각하다는 뜻인 줄 알았는데 사실 그건 뇌가 그 자극을 중립적인 정보로 처리하기 시작했다는 신호예요. 슬프지 않은 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그게 회복이에요. 10번째 층, 마지막이에요. 이 영상에서 과학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코르티솔, 도파민, 아미그달라, 거울 뉴런, 신경가소성. 이게 다 왜 중요하냐면요. 이 모든 이야기의 핵심은 하나예요. 당신이 그 관계에서 경험한 것들, 판단력이 흐려진 것, 떠나지 못한 것, 그 사람이 나쁜 줄 알면서도 기다린 것,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게 된 것, 이게 당신의 성격적 결함이 아니에요. 이게 뇌가 설계된 방식대로 작동한 거예요. 그리고 설계된 방식대로 작동한 것에 죄책감을 느낄 필요는 없어요. 물론 이게 내가 아무 책임이 없다는 말은 아니에요. 우리는 항상 배우고 앞으로 어떤 관계를 선택할지에 대해 더 명확해질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출발점은 자책이 아니에요. 이해해요. 나는 그 상황에서 뇌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어요. 그 뇌를 가진 나는 충분히 살아남았어요. 이 문장을 어떻게 받아들이든 이게 오늘 이 영상이 당신에게 전하고 싶었던 말이에요. 독성 관계가 당신을 바꾸었다면 그건 당신이 약해서가 아니에요. 뇌가 그 환경에 적응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뇌는 새로운 환경에서 다시 적응해요. 당신도 그럴 수 있어요. 여기서 영상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요. 지금 이 순간 당신이 그 관계 안에 있든 막 나온 상황이든 아니면 이미 오래전에 나왔지만 아직도 그 영향을 느끼고 있든 어느 자리에 있어도 이 이야기가 닿기를 바라요. 당신의 뇌는 지금 이 순간에도 회복을 향해 가고 있어요. 그건 당신이 선택하기 전에 이미 시작된 일이에요.